공무집법 자체를 철회했다고? 아유, 안타깝네. 그러니까 이게 이 교육 공무집법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막 유포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안을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 때 아예 이런 그 위험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만들든가 아니면 만든 다음에는 해설을 잘하든가 이랬어야 됐는데 보니까 이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통화를 하자 이랬는데 어저께 2시부터 5시 사이에 이 그 교육 공무집법에 대해서 전화 통화 좀 하자 이랬는데 알겠다 그래놓고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철회하기로 했나봐. 근데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밀리게 되면 이 교육 공무집법이라든가 이런 뭔가 잘못을 시인하는 게 되거든요. 예. 현재 발의한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삭제가 안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다. 예, 여러분 아예 삭제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2조 사항인가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사로 승격시켜준다. 그 부분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부분 삭제가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내렸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린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예. 그냥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현재 발의한 교육 공무집법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지금 올라왔다. 예. 일단 지금 그 더민주나 야당에서 계속 추구하는 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정상 비정규직의 대우를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주자는 거야. 그러면 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법을 굉장히 나쁘다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계속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뭔가 법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철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보좌관들도 잘해야 되고 그 법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든 법안은 발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법안의 과정은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어느 특정 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관여자들이 와서 들을 수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예. 네. 근데 교육 공무집법에 대해서 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한번 만들었던 법이 뒤로 밀리면 다시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이권단체들이 끼어들어서 온갖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잘해야 되는데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예. 이분 여야 어느 파죠? 나는 여야 누구 파도 아니야. 국민 편파야. 예. 이제 많이 똑똑해졌어. 여야 어느 파죠? 옛날에는 보수냐 진보냐 묻더니 예.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1%의 지배자들이 99%의 국민을 갈라치는 방법이 첫째는 지역별로 갈라치고 둘째는 세대별로 갈라치고 셋째는 남녀별로 갈라치고 남녀는 정확히 국민을 양분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수하고 진보로 갈라치고 이제 맨 마지막 방법은 뭐다? 대선 후보별로 갈라치는 거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별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요즘에 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수상해. 그죠? 지금 막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까는 사람이나 이재명 지지자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까는 사람들 트윗을 잘 조사해봐야 돼. 그들의 과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진짜 이재명 지지하고 진짜 문재인 지지자이고 정말로 민주세력의 승리를 바란다라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막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막 욕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대 후보를 건드린다기보다 상대 지지자를 건드리는 거, 요거는 싸움을 하자는 얘기야. 국민을 분열시키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후보별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분명히 언론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언론에게 끊임없이 니네가 언론이면 후보별로 이러이러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네가 검증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계속 따져물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욕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카페에 매일 분열글을 도배해서 매일 신고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협조 요청 드리는 게, 가령 이제 엉뚱한 카페, 전혀 모르는 카페에서 어느 날 망치부인에 대한 글이 발견됐어. 근데 거기서 막 나를 욕해. 그러면 이제 그걸 스샷을 떠서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스샷만 뜨고 보내지 말고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방송 들어봐라 이러면서 우리 방송국을 쫙 링크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냥 조용히 캡처만 뜨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무관한 카페에서 망치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우선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만세 삼창, 만세 만세 만세. 망치가 여기까지 소문났구나. 예,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악플이 달렸다고 그걸 막 가슴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야? 무플, 무관심이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뜬금없이 악플을 썼다, 어쩌면 내 팬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칭찬을 하면 에이 너무나 억지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감이 있잖아. 그지? 아, 누가 실제로 나한테 고백을 했어. 자기가 일부러 망치가 이런 말을 했다 감히 이러면서 올린대. 우리 편이래 그거. 그럼 이제 분노해서 같이 이제 악플을 다루려고 보겠지? 근데 알고 보면 들을 만한 내용인 거야.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나 이런 데에서 망치부인에 대한 악플을 봤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만세삼창을 부르는 우리 망치부인 이 여자의 실체를 알려주마 이러면서 우리 방송국 주소를 GTV7 아프리카.com GTV7을 딱 올려주면, 예, 이 여자의 실체가 뭐야? 그러고 와서 보면 어머 이렇게 많이들 봤어? 이러면서 이건 뭐야? 그러다가 망치부인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겠지요. 네, 걸리면 약도 없다는 중독증에 걸려서 어느 날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이래가지고 초신자들이 이 방은 미친 게 틀림없어 이러면서 막 신고하고. 예, 여러분 그 부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절대 채팅창에다가 오늘 유달리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초심으로, 꼭 초심으로 바라봐야 돼. 그때 다 나갔잖아 욕하고, 내 눈갱 뭐 이러면서 죄 욕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국난이 닥치면 슬금슬금 들어와서 언제 욕한 척 그리고 앉아있다가 지금에 이르렀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뭐 오늘 아름다우세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 초신자들을 또 쫓아내지 말란 말이야. 그런 고객이 진상 고객이야. 알았지? 내 동생 미용실에서 머리 파마하러 왔는데 머리 너무 이쁘다 자기, 그럼 도로 나가. 이런 진상이 꼭 있어. 그런 것처럼 망치부인 보러 왔는데 뭐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뛰어나세요 이러면 그냥 나가. 이 방은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예, 웬만하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이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망치부인 방송 내용 관련해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싶으면 질문을 해.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읽겠지. 근데 망치가 설명을 해. 와, 이 방은 실시간으로 질문과 응답이 되네. 24시간 생방송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어와가지고 또 엉뚱한 질문하는 애들 있어요. 그죠? 늘 헛소리 하는 애들 있어. 그런데 그 헛소리에 따뜻한 답변을 해주잖아? 얘네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군이 돼. 실제로 제가 그 국정원하고 싸울 때 좌익 교수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한 얘기를 모아달라 라고 했을 때 그 DC 인사이드에서 모아다 준 글들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평상시 망치한테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두들겨봐라 망치야 뭐 이것도 얼굴이냐 뭐 이랬던 애들이 메일로 보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관심의 표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 시간대나 이렇게 방송을 보러 온 시청자들한테 엉뚱한 질문한다고 쌍욕하지 마시고 아는 한껏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면 유튜브에서 망치분 방송을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방송을 한번 보세요 라고 링크 시켜주는 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논쟁이 요즘에 막 한참이잖아요. 탄핵에 대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악플을 달면 안 돼. 그러니까 쌍욕은 절대 금지. 누구도 욕하면 안 돼. 가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 한마디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죠? 우리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지만 탄핵을 반성하는 쪽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면 공감하려고 애쓰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미친년을 당연히 그걸 탄핵을 해야지 어떻게 탄핵을 반대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좋아하는 거잖아. 자기는 그래도 박근혜를 이쁘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고친 거잖아. 얼마나 상심감이 크겠어요. 그죠? 일단 위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참 착잡하시지요. 많이 놀라셨지요. 요 멘트 많이 놀라셨지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요. 이렇게 해서 공감의 멘트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일단 왜 탄핵을 하는 거야? 뭐 이때 미쳤구나. 도대체 대가리가 니도 뇌 보톡스 맞았나? 내 주름 다 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절대 우리 편이 안 돼. 손 따뜻하게 잡고 많이 놀랬죠. 마음이 아프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놀랬어요. 뭔가 동지 같잖아. 요게 영업 비법이에요. 예, 내가 옛날에 영업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고객을 설득해야 되잖아. 그때 고객님 그거 아닙니다. 절대 못 팔아. 맞습니다 고객님 해야 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 박근혜 탄핵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안 돼. 먼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적어도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매주 수요일날 드라마 보고 놀면 안 된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 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발을 우리가 이제 공감을 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잘 모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수요일마다 놀고 먹은 거 알면 저기 와서 다 그렇게 흔들겠어요? 모르니까 흔드는 거지? 예. 왜냐면 저분들이 보는 텔레비에서 안 가르쳐줘. 수요일마다 놀고 먹었다는 걸. 그래서 나와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부모님인데,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막대할 수도 있겠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 이 늙은이야, 정신머리 차려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일단 저 사람들이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뭐냐, 그 어이없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1+1으로 말이 안 되잖아. 총리가 1+1이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1+1이었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1+1, 총리가 1+1, 또 하나가 1+1이었는데 하여튼 뻑하면 1+1. 이런 시대를 마감하고 대통령도 하나, 총리도 하나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한 상을 공유해다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오면서 전철안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저 안국역으로 가서 확 휘저어버릴까 하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떠드는 걸 떠들게 냅둬야 돼. 그리고 우리가 떠드는 것도 보장하라. 그게 민주주의죠.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압박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화하고 구조화해서 어느 날 저 사람과 대화하게 됐을 때 차분한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나랑 다른 의견에 막 화부터 내고 이런! 그러면 지는 거야. 화내면
화내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망치분 방에 와가지고 뭐 먹고 싶다 그럼 내가 그러잖아. 사람 먹으면 광우병 걸려. 그러면서 이 사이버 식인종들의 문제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랑 의견이 다르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화내면 지는 거다. 일단 웃으면서 배고프신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 중요한 건 기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저 사람들이 악에 바친 거야.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어저께 이제 친박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죠? 되게 지난번에 탄핵이 통과되는 걸로 봐서 친박보다 비박계가 새누리당에서 입장이 정리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저렇게 모인 모습을 보면 뭐냐? 쟤네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야. 당황하기도 했고 왜 당황하느냐 하면 전세를 뒤집을 수가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쟤네가 제3지대를 만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제3지대가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악플을 다 달아버리니까 쌍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쪽에서 누구를 내세워도 지금 그 호감을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지금 뭔가 다른 방법으로 도로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갈라치는 신용을 해서 갈라친 일부하고 이 더민주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론 지난주에 이제 개헌론을 던졌잖아요. 이번 주죠. 지나간 주간에 개헌론을 던져서 개헌론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제3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누가 반대해서 뉴스룸에서 반대한 거야. 뉴스룸에서 분명히 개헌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러분 어저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룸 실제로 한국 갤럽이 조사했는데 45%가 본다. 그 손석희 뉴스룸을 한국 갤럽이 조사했는데 45%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안 통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손석희 뉴스룸이 압도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거기서 개헌을 반대했기 때문에 개헌론이 그 뒤로 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헌론이 만약에 붐을 일으켰다면 어쩌면 분화돼서 일부는 순장조랄해서 박근혜랑 같이 멸망을 하고 멸망조를 정하고 나머지를 재기조로 해서 새로운 제3지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한 거야. 그래서 개헌론이 실패하면서 도리어 저 친박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계속 자기가 탄핵에 대해서 변론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뭘 요구했다고요? 특검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그러면 이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 3개월 걸려요. 그러면 아니면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을 달라 그러면 특검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그 전원제 헌법재판관이 뭐 1월 말 안에 발표 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1월 말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3월 달에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발표가 나야 된다. 그때까지 특검이 안 끝나. 특검이 끝나는 시간이 3월 30일이야.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박근혜가 안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4월 말까지 결론 안 낼 수 있다는 거야. 결론은 쟤네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게 뭐냐 하면 4월 말설. 4월 말 퇴진이 박근혜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구해왔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끝나지 않는다. 사실 제가 한때 흔들렸어요. 내가 요즘에 저녁 굶고 있잖아. 새벽 기도하면서 저녁을 굶고 있는데 1월 말에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생겼어. 나 그럼 이제 3월 달부터 밥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헛된 기대가 들어가지고 빨리 끝나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 깨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11월 22일에 그 기도
그대로 그때 11월 22일이 대선까지 393일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390일 동안은 저녁만 굶고 마지막 3일은 새끼 다 굶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비웠어. 나는 1년을 기다릴 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 탄핵 이야기가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 미군이 베트남 전쟁인가 뭐 2차 대전인가 잡혔다. 그래서 수용소에 나뉘어져서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 수용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죽었고 다른 수용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살아났다. 똑같이 구조됐는데 그 차이가 뭐야? 대부분 죽은 수용소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안 오니까 다음 부활절에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 이러면서 단기적인 기간에 그 구조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킨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거야. 그런데 이 대부분 살아남은 팀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온다. 그 말이 대부분을 살렸고 이쪽을 대부분을 죽인 건 언제까지 된다.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야 1월까지 될 거야. 1월까지 촛불들아 다 나가. 그런데 1월에 안 되면 야 3월까지 된대. 3월까지 다 나와. 3월까지 안 됐어. 우리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우리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1년 가자. 정기대로 가자. 우리 내년 12월까지 우리 준비되어 있다. 대신 우리는 12월 달까지 뭘 얘기해야 되냐 하면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되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우리가 이렇게 각자 이 사상의 차이로 싸우고 지역의 차이로 싸우고 나이의 차이로 싸우고 성별의 차이로 싸우는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양보하고 합심해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되냐? 평화가 돼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를 악물고 핏물을 삼키면서 왜 평화 시위를 요구할 수밖에 없냐. 그 이야기는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 곧 세뇌된 공포. 그 세뇌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뭐 프랑스나 미국처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서 빨리 남북이 통일을 해서 사실 말이에요. 제가 그 최순실이한테 저작권 요구를 해야 돼.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통일은 대박이다. 누가 먼저 얘기했어? 내가 먼저 얘기한 거야. 그게 언제였어? 2012년이었나? 내가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면서 막 통일이 막 쪽박 찬다고 막 그때 하도 그놈들이 그래가지고 통일은 대박이다. 내가 그랬는데 박근혜가 떠들고 오메 진짜 업도 안 하고 이것이 업도 안 하고 그동안 방송을 보면서 너 내가 블랙 걸까봐 아이디도 안 만들었지. 예. 그래서 진짜 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이승만 때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자가 쟤네가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다 쏴 죽이고 박정희 때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자를 간첩이라고 감옥에 법정에 세워서 사형시켜버리고 전두환 때 불순분자다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 가서 때려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결국은 분단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나라는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조국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이 공산당이라는 그 명분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화두는 평화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 간의 평화, 그리고 이 남과 북의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평화. 왜냐? 지금 중국하고, 이 중국이 계속해서, 그 얘기 들어보셨죠? 부시 때 미국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한 게 중국이야. 그걸 쟤네들도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공포가 중국에 대한 압박과 그 중국을 괴롭히는 걸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을 계속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는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중국이라는 거야. 중국의 뭐? 자본. 중국의 급성장한 자본. 그리고 중국의 시장. 왜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애플. 애플의 전화기 제일 많이 산 게 어디야? 중국. 그러니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이 거기서 돈이 돌아갈수록 그 미국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은 태평양의 불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중동 지방에서 마찰했던 게 이미 중동은 다 말아먹었어. 그럼 이제 새로 부셔먹을 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쪽 중동은 재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북아시아 쪽이 도리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이게 동북아 정세가 어려워지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걸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해서 자생경제가 된다는 거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한중일 중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보는 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북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져야 될 그 이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평화야, 평화. 어떤 평화? 우리 조국 내부의 평화, 민족의 평화. 그러니까 일단 국민 안에서의 평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세 번째로는 세계의 평화. 이걸 우리가 이슈로 만들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 다음 대통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을 또 읽을 필요가 있다. 지금 전 세계가 뭐가 부족해요? 뭐가? 일자리가 부족해. 뭐 때문에? 기계화 때문에. 전 세계가 기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구글 자동차, 그 인공지능 자동차예요. 되게 멋있게 막 광고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 구글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지금 운전하는 일자리는 다 사라진다는 거야. 트럭 기사, 택배 기사, 그 다음에 택시 기사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노동 구조를 분명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1990년 이후로 노동조합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다 약해지고, 그 노동조합이 약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비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뭐예요? 다른 말로 계약직.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재계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점점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서민들이 가난해진 거죠. 이런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 부분에서 뭐의 문제점이 있다? 유통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구조에 대한 개편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특히 이 1차 산업에 관계된 유통, 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어떤 나라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선진국은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잘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진국은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후진국이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는 거야. 선진국의 농민들에게 월급을 줘요. 매달 월급을 주고 그 농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업 지도자들이 가서 그거 막 지도해 주고 신기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축산업의 종사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간산업으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류독감 나와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때 뭐였어? 구제역 나와가지고 다 죽을 때까지 한 달을 기다리고,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농수산 포기할 때까지 쌀값 안 올려주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계속 수입산 농산물 가져오고 수입산 축산물 가져오고 그래서 국내 농수축산업을 죽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밀가루 값이 올랐다고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요. 라면값 올라, 과자값 올라, 빵값 올라 다 오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이 된다는 거야. 우리 농수축산물이 전부 다 수출을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외세 의존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건 우리가 극복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차 산업을 지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경제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전라도의 새만금을 진짜 이 새만금 때문에 전라도 죽은 거 아니야.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거대한 그 다음에 경상도의 공항을 그걸 몇 번씩 해먹고 몇 번씩 대통령 된 다음에 없던 일로 또 다음에 대통령 나오려면 경상도의 공항을 된 다음에 없던 일로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건설 또는 대규모 시설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한 나라 경제가 발전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1차 산업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 2차 산업 즉 제조업을 지켜내는 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뭐냐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농수축산업과 제조업을 발전시킬 대안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뭔가 대단히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 이런 걸 막 하는 사람 말고 진짜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결국은 농수축산물이나 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뭘 만드는 사람? 세 글자로 일자리. 그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가요 헌법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로의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근로의 권리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근로의 권리란 얘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대통령 후보들이 막 심지어 이명박도 박순실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의무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를 약속해놓고 못 만들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를 막 무슨 그리고 누가 저한테 다가오면 바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 돈 좀 벌어봅시다. 지난번에 꿈을 아주 잘 꿨어요. 더 많이 번대요. 이쪽으로 쓰지 말고 저 맞은편으로. 예. 유통업자들에게나 다 나누어줘야 될 돈인데 지금 실제로